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의 강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3차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체 소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국내외 인허가 획득 성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체의 위기 극복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 수혜기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채널은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료산업 최신 동향과 관련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생체재료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사업단장을 맡고 계신 강성수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대면으로 시청하신 기업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체재료개발센터는 3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은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를 위해서 김익수 대표님과 이사람 팀장을 모시고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가 글로벌 인허가 전문기관으로 대학의 인프라와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강의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생명숲 김익수 대표님께서 의료기기 수명 주기와 규제 전문가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익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매출이 상승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의료기기 수명주기와 규제 전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의료기기 산업과 수명주기로부터 해서 규제 전문가까지 이렇게 50분 동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잘 아신 것처럼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규제 전문가라게 표점을 맞춰야 되니까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높고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또 독과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즉 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유효성이 있는 성능이 신뢰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것이 이 규제 산업이고 독과점 산업이다. 또 의료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융복합 산업,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기가 되었고 지식 기반 산업이죠. 계속 연구 투자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그 ISO 13485 품질 시스템 관련돼서는 2016년도에 새로 나오고, 그 유럽 연합의 MDR, IVDR은 금년 5월 달부터 또 적용이 되고, 이제 MD 사업도 이미 19년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제가 매일매일 매년 새롭게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수명주기는 그럼 뭐냐? 의료기기 수명주기. 의료기기 수명주기라고 하는 건 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GMP에 나와 있는, 내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념 정립을 했을 때부터 폐처리까지 그 과정이 전체가 다 수명주기라고 이렇게 13485에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수명주기 동안에 규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ISO 14971이 이제 그 2019년 12월 달에 새로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제 2497하고 분리가 됐죠. 이제 불어가고. 그래서 이 개념 잡을 때부터 위험 요소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그러면은 요즘 대부분 다 이제 뭐 알죠. 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위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제품을 인허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스크가 먼저 나오고 리스크 베니피트라고 했는데 2019년 버전부터는 베니피트라는 단어 용어 설명이 들어가고 베니피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익이 먼저 나오는 단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위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그런 이익이 있는지를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 자전거가 안 달리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전거 선수 말고 타고 차는 안 달려도 안 넘어져요. 자전거 안 가면은 넘어져요. 근데 이 품질 혁신과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 표준과 각국 규제 요구사항을 벗어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 요 빨갛게 된 요 표준과 각국 규제 요구사항 위로 달려야 된다는 거죠.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하여튼 요 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빨리 간다고 벗어나서 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걸 말씀드려요. 13485 요구사항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보면 규제 요구사항도 있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표준하고 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귤레터리 퍼포스.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이다. 다른 거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너럴 리콰이어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레귤레터리 의무사항이다. 결국은 규제사항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규제 전문가가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의료기기 수명주기 개발부터 폐처리 동안에 필요한 규제, 법규, 과학이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주요 임무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필요성, 각국 적용 규제가 다르다. 또 규제와 표준 적용 시기가 또 다르다. 그리고 수시로 변한다. 3년 내지 5년 주기로.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이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가 자격증도 하고 많은 교육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육을 하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제 전문가들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 뭐 그 검정 과목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목은 없더라고요. 이 과목은. 최소한 제가 그 안전정보원에 몇 년 전부터 각 대학 의료기과 할 때 최소한 영어는 잘 가르쳐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안 들어갔어요. 영어 모르면은 문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오늘 뭐 강의 들으신 분 CEO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고위 경영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요구 사항들 알고 정말 우리 회사의 규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떠한 규제 전문가를 우리가 직원으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럼 어떻게 계속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계속 교육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기회를 줘야 정말로 그분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제품을 빠른 시간에 인허가 받아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기술문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국내 의료기 기술문서 심사 및 심사 등에 대한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허가제도는 사전관리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먼저 사전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나 수입 판매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 4등급은 허가에 대한 신고, 인증, 허가를 득하신 이후에 제조 시설에 대한 그 GMP 심사를 완료하시고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련된 관련 기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으로서 의약품, 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방향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등급과 2등급 제품에 대한 신고,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뭐 UDI라든지 아니면 통합정보관리, 그 다음에 공급내역 보고 이런 업무들도 다 앞으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KTR과 같은 그 민간의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존재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험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MP 심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질관리 심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2등급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등급별 차등관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는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눈 위해도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차등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1등급 제품은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자가적인 품목신고 제도라 그래서 관련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협업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허가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기 때문에 GMP 심사나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법령에서 정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함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제품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인증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은 이후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등급은 그런 기술문서나 허가 업무를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문서를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를 설명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 의뢰서입니다. 기술문서 심사하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 란에는 의뢰인, 그러니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해당 내용을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심사 의뢰 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뭐 명칭, 뭐 모양 및 구조, 제조 방법, 성능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한 칸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별첨 이렇게 해 놓으시고 뒤쪽에다가 별첨된 문서들을 쭉 붙이시면 신청서가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곧 기술 문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예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 및 구조의 외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제품을 알 수 있게 제품을 나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외형 설명을 각 부위별로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죠. 칼라로 된 제품을 쭉 나열해 놨고 각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마킹을 했고 그 부분품에 대한 명칭과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들을 기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LP 시험이 도입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시험검사,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허가받은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GLP 성적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GLP 성적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GLP로 실험을 진행하십시오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2019년 5월부터 모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GLP로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GLP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인 경우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상호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실험을 안 하는, 중복 시험을 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GLP 제도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점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으로 국내 비임상 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데이터 상호 인정으로 해외 수출 시에 국내 따로 해외 따로 실험을 중복해서 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험 기간이 증가하고 비용 및 시료 소요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안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의료기기 GMP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 그러니까 GMP 기관에서 자사에서 실험한 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리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로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용출물 시험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용출물 시험 같은 경우에도 성능 시험과 같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시거나 또는 대학 또는 뭐 연구기관에서 시험하신 성적서나 더 나아가 뭐 의료기기 GMP 또는 ISO 13485로 인정을 받은 자사에서 시험한 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기기 허가제도 그리고 기술문서 심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 해당 내용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드려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50분, 1시간 내에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킵해서 넘어간 부분이 많지만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엔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질문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후에도 강의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체재료개발센터 이메일 cnucro@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세미나는 3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료기기 인허가 코칭 사례를 주제로 의료기기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